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한 이유는 저 없이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남편은 키가 180이나 되는 큰 남자인데 제 눈에는 한없이 연약해 보였거든요.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었어요. 남편은 저와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결혼 이야기부터 꺼냈어요. 일단 방 한 칸부터 마련해서 같이 살면서 하나씩 채워가자는 식이었죠. 저는 너무 급한 것 같은 생각에 시간을 두고 정해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어차피 나랑 평생 살게 될 것 같은데 왜 망설이는 거야? 빨리 결혼해도 평생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얼른 생각해보자. 저는 고민이 되었지만 남편 말대로 저도 남편이 결혼 상대로 썩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무 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남편의 성화에 일단 시부모님을 한번 만나 뵙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봐서 한정식 집에 예약을 했고 저희는 날짜를 잡고 시부모님을 뵙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을 처음 뵙던 날 저는 남편이 결혼을 서두르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첫 만남인데도 시부모님은 앞으로 며느리를 안 보고 살고 싶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며느리가 누구든지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하나뿐인 아들의 아내가 되는 것인데 무슨 잘못이 있어 하나뿐인 아들 부부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일까 싶었어요. 봤으니까 됐다. 각자 잘 살면 돼. 명절이라고 괜히 찾아오고 그러지 마라.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우린 그렇게 살았다. 우리 사는 건 신경 쓰지 말고 머릿속에 시댁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 바라는 건 그것 하나뿐이다. 결국 저희는 첫 만남에 제대로 된 식사조차 못하고 헤어졌어요. 시부모님은 도착하신 후 이렇게 인사 아닌 인사만 하시더니 먹는 둥 마는 둥 하시고 음식이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가버리셨거든요. 이렇게 시부모님이 칼같이 선을 긋고 가버리시자 당황스러웠죠. 내막은 모르지만 시댁 식구끼리 깊은 골이 있구나 추측만 할 뿐이었어요. 당신이 신경 써서 예약했는데 정말 미안해. 내가 다 먹을게. 이야, 맛 좋다. 시부모님이 홀연히 가버리시고 난 다음 자리에 쓸쓸하게 앉아있던 남편은 제 눈치까지 보면서 음식을 우겨 넣는 듯이 입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처연하던지 이 사람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만 들더라고요. 가정사를 알아내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는 당장 그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남편이 결혼을 그렇게 서둘렀던 이유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외롭고 쓸쓸한 상황을 저와 가정을 이뤄서 떨치려고 했던 것이었겠죠. 저는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결혼을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좋아. 나는 이제 결심했어. 나한테 한 프로포즈 받도록 할게. 여러 고민 후에 말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지? 그날 시부모님과 식사 자리를 망쳐서 잔뜩 풀 죽어 있던 남편은 저의 대답에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의 태도를 보고 제가 결혼 승낙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겠죠. 남편은 어찌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던지 제가 다 보람찰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어요. 하지만 둘이서 결혼을 하는 것보다 결혼식이 더 문제였어요. 부모님이 있으나 부모님을 모실 수 없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죠. 게다가 남편은 지방에서 살다 올라온 사람이라 결혼식에서 진심으로 축복을 해줄 만큼 친한 친구가 결혼식에 와주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남편에게 먼저 제안을 했죠. 여보, 나는 결혼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 큰돈 들어가는 일인데 그거 아껴서 우리 살림에 보태는 게 낫지.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 하지 말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자. 우리 둘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이렇게 돌려서 말했지만 남편도 저의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남편은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알겠다고 끄덕거렸죠.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행복한 날까지 외로운 날로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분명히 외롭고 쓸쓸한 상황을 저와 가정을 이루면서 떨치려고 하는 것 같았죠. 그 외로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는 드레스도 포기하고 남편을 우선해 결혼식은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그 결정에 후회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도 후회를 하지 않은 이유도 있었어요. 남편은 결혼 후 저에게 끔찍히 잘했거든요. 남편은 가정에 대한 책임감과 헌신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도 껌딱지처럼 옆에 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어요. 그런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러웠어요. 한 번은 이런 다툼을 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친구들과 모임이 생겨 친구네 집에 가는 날이었어요. 소소한 선물을 챙겨 출발하려는데 남편이 굳이 데려다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데려다 주고 그 모임에 낄 수도 있었지만 남편 없이 만나는 모임이라서 좀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모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저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굳이 데려다 주기만 하고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이었죠. 저는 아무리 그래도 모임에 끼는 것도 아닌데 데려다만 주고 온다고 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어 괜찮다고 말렸어요. 제가 여러 번 말리자 남편이 섭섭해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그냥 당신을 데려다 주고 싶은 거야. 둘이 드라이브 하는 기분도 나잖아. 내가 당신을 데려다 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못하게 하니까 섭섭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 나는 아무렇지 않아. 그러니까 차로 데려다 줄 수 있게 해줘. 저는 웃음이 났어요. 저를 데려다 주고 싶어서 이렇게 섭섭해할 정도라니. 잠깐이라도 저와 함께 있고 싶은 것일까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남편이 차로 데려다 주는 정성을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남편은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저를 위하는 것이 보여서 다들 저희에게 보기 좋은 인꼬 부부라고 칭찬을 했어요. 저도 남편이 저에게 워낙 잘하니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좋은 결혼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었어요. 남편이 매일같이 악몽을 꾸는 것이었죠. 새벽만 되면 화들짝 놀라면서 잠에서 깨어나니 깊은 잠 들지도 못하고 힘들어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물어봐도 자세히 말하려고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렇게 악몽에 시달리니 걱정이 많이 되어서 어느 날 아침 병원에 가보라고 진지하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자 남편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야, 진짜 괜찮아. 사실은 무엇 때문인지는 대충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잘 사는 게 싫은가 봐. 마음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지.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주어가 없는 말이었지만 대충 눈치챌 수 있는 것이었죠. 아무래도 남편의 악몽은 가족 문제에서 비롯된 것 같았어요. 우리가 행복하고 인꼬 부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도 남편의 마음에는 시부모님이 인생에 얹힌 것처럼 걸려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자 남편을 돕고 싶고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라도 용기를 내서 시부모님을 찾아뵈어야겠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시부모님의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기 전까지 얼마나 망설였는지 몰라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수십 번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죠. 손이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은 시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저는 또다시 용기를 내서 인사를 드리고 용건을 말씀드렸죠. 어머님, 정말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저 며느리예요. 오랜만이지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요즘 들어 남편이 악몽을 매일 꾸고 있어요. 그냥 악몽이면 신경을 안 쓸 텐데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리느라 밤잠도 못 자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가족과 관련된 악몽인 것 같아서요. 무슨 내용인지 저한테는 제대로 말해주지도 않지만
제 생각에는 어머님과 아버님이 관련된 꿈인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저희에게 연락도 말라고 하고 만나지도 않겠다고 하시니 그런 부분에서 남편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님과 아버님도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 그러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간 만나러 오지 말라고 하셔서 정말로 뵈러 가지 않았는데 제가 이번에 찾아뵈려고 해요. 그러니 저희를 특히 하나뿐인 친아들을 멀리하시는 이유를 꼭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부모님과 저희의 관계를 좀 더 좋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야 남편이 밤에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데 찾아뵈어도 괜찮겠지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바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버럭 화를 내시는 것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당부했잖아. 절대로 찾아올 생각 말라고. 절대로 오지 마. 온다고 해도 나는 얼굴 안 볼 거다. 아들과의 사이를 굳이 네가 도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우리 때문에 꾸는 악몽도 아닐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찾아오지 마. 시어머니는 또 한 번 매몰차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저는 벙쪘죠. 아무리 그래도 친아들이고 며느리인데 이렇게까지 연락을 차단해버릴 줄은 몰랐거든요. 다시 전화를 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럴 엄두도 나지 않았어요. 남편의 악몽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만 이렇게까지 차갑게 거절하니까 어쩔 도리가 없었죠. 시부모님을 찾아뵙는 게 소원이 된 며느리는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을 뵙는 것을 포기하고 한두 해가 지난 후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 부부에게는 정말 행복한 일이었어요. 첫애를 품에 안자마자 우리 부모님이 생각이 났고 그 다음으로 시부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남편도 분명히 아이를 품에 안으면 시부모님 생각이 날 텐데 손주까지 태어났는데 모른 채 사시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손주는 보려고 하시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종종 악몽을 꾸었고 어떤 때는 심하게 꾸는 시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손주가 태어난 지금이라도 손주를 핑계를 대서 시부모님께 다시 연락을 드려봐야겠다 싶었어요. 저는 또다시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무리 매몰차시더라도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에는 마음이 흔들릴 것이라 생각했어요. 어머니, 정말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저 며느리예요. 실은 첫째가 태어나서 연락드렸어요. 어머니의 첫 손주예요. 전에는 저희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손주가 태어났는데 만나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찾아뵈려고 해요. 그 정도는 괜찮으시죠? 괜찮으시면 조만간 뵈러 가려고요. 하지만 손주를 데리고 찾아뵙겠다는 말에도 시어머니는 한없이 차가운 말만 돌려주셨어요. 아이가 태어난 건 축하한다. 하지만 안 보고 싶다. 우리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 여러 번 말하지만 우리 생각 말고 절대 찾아올 생각 말아라. 그럴 필요도 없고 기대할 생각도 없어.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무리 피가 차가운 사람이라도 행복하게 생각하는 일 아닌가요? 저는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시니 이제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찾아가면 절대 안 되는 일이라도 하고 계신 것일까? 아니면 사실은 남편이 친아들이 아니라서 미워하는 것 아닐까? 그리고 또 아니면 남편이 정말 시부모님에게 큰 죄를 지어서일까 하고요. 어쨌든 이 정도로 했는데도 거부를 하시니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죠. 그 뒤로도 저는 몇 번의 시도를 더 했어요. 얼마 후 전화를 드려 그래도 아이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만나서 저희 아이의 옷 하나라도 사주시면 안 되겠냐며 사정도 해봤어요. 또 아이의 돌잔치를 할 때가 되어 연락을 드려 돌잔치에 초대를 드려도
시부모님 반응은 항상 똑같았어요. 아휴, 누누이 말했지? 우리 찾아올 생각 말라고. 그리고 우리 만날 생각하지 마라. 연 끊었다 생각하고 살라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손주는 너희가 잘 키우면 돼. 우리한테 괜히 연락할 것 없다. 이렇게 저의 노력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죠. 처음에는 남편의 악몽 때문에 연락을 한 것이었지만 무엇인지 몰라도 남편과 시부모님의 사이가 보통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그 문제를 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외로워하는 남편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몇 년을 노력해도 통하지 않자 저도 전과 마음이 달라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기를 이만큼 거부하니 저는 할 만큼 했으니 진짜 없는 사람들로 치자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시부모님의 존재를 잊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남편에게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남편은 악몽을 꾸지 않게 된 것이었어요. 잘 잤다. 좋은 아침이네. 간만에 참 잘 잤어. 여보는? 아침에 개운하게 기지개를 켜며 잘 잤다는 인사를 한 남편을 몇 년 만에 처음 보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의아한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시부모님을 만나 뵈는데 실패하고 시부모님의 존재를 지우기로 마음을 먹자마자 남편이 악몽을 꾸지 않은 것이 관련이 있나 싶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과 연을 끊고 싶었던 걸까요? 연관관계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남편이 악몽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의 부부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아이는 쑥쑥 컸고 첫째는 얼마 전에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 부부는 평온하고 행복한 가족 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다시 뜬 눈으로 밤을 새울 만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저녁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더니 남편은 아주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여러 번 되물었어요. 무슨 내용인진 모르겠지만 정말 큰일이 난 것 같아서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전화가 끝나기를 기다렸죠.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심각한 일이라도 생겼어? 제가 아무리 물어도 남편은 대답도 없이 얼버무리더니 곧바로 심란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작년에 끊었던 담배를 찾아들고 나와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담배를 피지 말라고 말리고 싶었지만 남편의 얼굴이 심상치 않아서 일단 기다렸어요. 남편이 돌아온 후 남편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끊었던 담배까지 피우게 만들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고향 친구 부고 소식이야. 어릴 적부터 친했던 친구라서 정말 깜짝 놀랐어. 아무래도 오늘 바로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은데. 내려가서 장례식에 참석하고 연락할게. 갑작스럽게 미안해. 저는 사실 부고 소식보다 남편의 입에서 처음 나온 친구라는 존재에 더 깜짝 놀랐어요. 25년간 삶아떼고 살면서도 남편은 친구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죠. 이 밤중에 바로 지방의 장례식으로 출발을 할 정도로 그렇게 친한 어릴 적 친구가 있었다면 제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도 한데 저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남편이 그런 친구를 만나는 모습을 본 적도 없었죠. 결혼식에 올 친구 한 명도 없다고 해서 결혼식까지 없애버렸는데 친구가 있다면 제가 알았겠지 싶었어요. 여보, 그게 누구야? 나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는 친구야? 나는 여보가 친구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혹시 누구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여보가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것을 보면 보통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름이 뭐야? 제가 이렇게 물어봐도 남편은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당신은 모르는 친구야. 내가 말한 적이 없어서. 하지만 어릴 적에 가까웠던 친구라
꼭 좀 지금 출발해봐야 해. 아니다. 내가 장례식에 입고 갈 좋은 옷이 없네. 내일 정장이라도 맞추고 입고 가야겠어. 저는 남편의 그 대답이 정말 낯설고 아리송했어요. 저에게 이름을 가르쳐주지도 않는 친구인데 예를 갖추기 위해 정장까지 맞춰 입어야 한다니요. 하지만 더 이상 물어볼 수 없는 분위기라서 저는 일단 남편에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남편은 정말로 정장을 맞추러 갔어요. 그리고 꽤 비싼 정장을 맞춰왔고요. 거기까지는 그러려니 하고 했는데 제가 정말 황당한 건 남편이 조의금을 내야 한다면서 본인이 들어둔 적금까지 깼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그렇지 조의금으로 적금을 깬 금액을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름도 모르는 그 친구를 위해 남편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그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머리를 굴려야 했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 아침이 되어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의 행동은 보통의 상식을 한참 벗어나 있었죠. 저는 이쯤 되자 혹시 남편이 전에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나 올해 만난 애인의 장례식장에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보통의 친구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의심이 자꾸 커지니 남편의 모든 행동이 달라 보이기까지 했어요. 곧 있으면 퇴근한 남편이 장례식장으로 출발할 시간인데 저는 하루 종일 남편의 행동에 대해 또 장례식의 주인공에 대해 생각하느라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장례식이 끝나더라도 제가 남편이 다녀온 장례식에 관해 생각하느라 하루하루 피가 마를 것 같았어요. 당장 장례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알아내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남편의 뒤를 직접 따라가 보기로 했죠. 저는 초조하게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는 시간만 기다렸어요. 얼마 후 남편은 퇴근을 해서 미리 사두었던 정장을 입었고 조의금도 챙겨 장례식장으로 출발을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잘 다녀오라는 인사를 건넸어요. 여보, 조심히 잘 다녀와요. 누군지는 몰라도 여보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 중요한 사람이겠지. 잘 다녀오고 연락 줘요.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남편을 미행할 생각이었어요. 남편이 집을 나선 후 저는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미리 챙겨둔 가방을 들고 옷을 갈아입고 조금 후에 따라 나섰죠. 남편은 차를 끌고 가지 않고 기차를 타고 가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이 기차역으로 가는 것을 멀리서 따라갔어요. 누군가를 미행하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남편 또한 미행을 당하는 것은 처음일 것이라 다행이었죠. 다행히 남편은 제가 쫓아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렇게 기차역에 도착했고 남편은 기차가 도착하자 타러 갔어요. 저는 그 기차를 확인하고 바로 매표소로 뛰어가 같은 기차에 빈자리 표를 샀어요. 혹시나 기차를 놓칠까봐 어찌나 뛰었던지 최근 몇 년 내에 그렇게 뛰어다닌 적은 처음인 것 같았어요. 남편과 다른 칸에 기차를 탔어요. 남편이 정확히 어디에서 내릴지 몰라 걱정이 되었지만 기차의 행선지를 확인하고 쉽게 맞출 수 있었어요. 남편이 내릴 곳은 남편의 고향이었어요. 고향 친구라고는 들었지만 장례식장이 어디인지 몰라 걱정이었는데 고향이라는 직감이 왔죠. 그렇게 저는 결혼하고 25년 만에 남편의 고향으로 미행을 하며 뒤따라가게 되었어요. 여태 시부모님이 달갑게 받아주시지를 않으니 갈 수도 없어 가본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이렇게 제 남편을 미행하며 가게 되니 이 상황이 당황스러워 약간 헛웃음이 날 것 같기도 했어요. 그렇게 기차가 도착하고 역에 내려 남편의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면서 뒤를 따라갔어요. 보통 일은 아니었지만 꼭 해내야 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의 뒤를 따라 택시를 탔어요. 택시는 장례식장으로 향했고 제 앞에서 남편이 먼저 택시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남편은
병원 장례식장 앞에 내리자마자 누군가를 보더니 갑자기 주저앉아 엉엉 우는 것이었어요. 저는 택시 안에 숨어 대체 누구를 보고 그러는 것인지 살펴보았죠. 그런데 고개를 돌린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남편이 보고 엉엉 울음을 터뜨린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몇십 년 만에 다시 보는 상복을 입은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으로 들어간 후 택시에서 내려 따라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상복을 입고 계시니 장례식장을 찾은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성함이 상주로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살짝 들여다보니 영정사진이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숨이 턱 막힐 수밖에 없었어요. 영정사진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앳된 여자가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본 순간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이 맞지 않기를 바랐는데 결국 여자가 관련된 일이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아서 장례식장 밖에 있는 의자에 가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정말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저 여자는 대체 남편과 어떤 관계일까? 그리고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이 오랜 시간 시부모님까지 한패가 되어 저를 속였다는 것만은 알 것 같았어요. 무엇인지 몰라도 제대로 숨겨야 할 것이 있으니 그렇게까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겠죠. 며느리에게 절대 알리지 말아야 할 일이라면 전처가 있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든가 어떤 이유가 있어 숨겨야 할 여자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앉아서 숨을 고르며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화가 치미는 것을 느꼈죠. 남편을 포함해 시부모님까지 한패가 되어 저를 속여왔다고 생각하니 저는 화가 치미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 발칵 뒤집어 놓고 싶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망자에 대한 예의가 있다고 생각해 정말 꾹 참았어요. 그러고 있자니 그간 몇 해에 걸쳐 시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리려고 애썼던 저의 노력들이 떠오르면서 그마저도 분노가 되어버렸죠.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놓고 장례식장 앞에 서 있었어요. 제 문자를 봤다면 당장 뛰어나오리라 생각했거든요. 영정사진에 있는 여자 누구야? 당장 와서 설명해. 그러자 조금 후 남편이 장례식장에서 뛰쳐나왔어요. 말 그대로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왔죠. 그 모습을 보자 정말로 저에게는 들켜서는 안 되는 여자였구나 싶어 저는 저도 모르게 분노를 입 밖으로 크게 내놓았어요. 영정사진 보니까 젊은 여자던데?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대체 누구야? 어? 나도 들어가 보자. 장례식장 들어가서 고향 친구한테 인사나 좀 해보게. 그러면서 제가 장례식장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하자 남편이 저를 있는 대로 붙잡으면서 말렸어요. 왜? 말리지 마. 내가 정말로 만나면 안 되는 여자인가 봐? 대체 누구냐는 말이야, 저 여자. 25년이 넘게 속이고 있었던 게 나쁘다는 건 몰라? 나한테 그게 어떤 의미가 될지 생각해 본 적 없어. 내가 행패 좀 부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제대로 된 설명 한번 해주기가 그렇게 어려웠어? 아니, 내가 상처받을 건 생각해 본 적 없냐고. 내가 결혼식 올리지 말자고 했을 때 그때 사실은 안심했던 거지? 결혼식 올리면 친구니 지인이니 다 모일 거 아니야. 당신 과거를 아는 사람들 전부 다. 그러니까 내 말에 동의했겠지. 안 그래? 답이 나오네. 시부모님이랑 당신이랑 한패가 되어서 나 속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로 시부모님 만나러 오지 말라고 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당신 위한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제가 고함을 치며 따지자 장례식장 안에서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저를 붙잡고 진정시키려고 애쓰고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은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속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또 화를 내면서 저를 쫓아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할지 몰라 지레 겁을 먹었는데 시어머니는 제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도 차분히 제 앞으로 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왔다. 네 형님한테 인사해. 저는 그 한마디를 듣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형님이라는 말에 모든 것이 한 방에 정리가 되어버렸거든요.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형님이 있는 것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는 당황스럽고 영문을 몰라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며 장례식장으로 들어갔어요. 일단 형님에게 조문을 끝내고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장례식장 내부로 가서 앉았어요. 제가 앉자 시어머니는 숨을 내쉬며 저에게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먼저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마. 네 형님의 장례식을 올렸으니 용기를 내서 너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동안 너에게 모질게 대하고 손주들마저 보지 않겠다고 해서 정말로 미안했다. 그것이 내 진심은 아니었어.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느라 이야기가 멈추었죠.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무엇인가 큰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사실 여기 있는 우리 아들이 내 둘째 아들이란다. 둘째랑 1살 차이가 나는 첫째가 있었거든. 형이 있었던 거지. 그런데 첫째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 우리한테도 참 악몽 같은 세월이었다. 시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남편과 우애좋게 지내던 두 사람은 여행을 다녀오다 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평소 아주버님은 등산을 좋아했는데 등산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 사고가 크게 났고 남편은 살아남았지만 아주버님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셨다고 했죠. 남편의 형이 죽고 나서부터 남편의 가족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시부모님은 첫째 아들을 잃은 슬픔의 생활도 손 놓아버리시고 우울증에 시달리셨어요. 남편도 모든 것이 우울하고 이것을 혼자 이겨낼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고인이 된 형님이었어요. 당시 형님은 남편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지 못한 채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소식을 들은 첫째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었어. 눈물도 흘리지 못한 것이었겠지. 그러다가 쓰러졌고 일어난 다음부터는 며칠간 아무 말도 없이 앉아만 있었어.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며느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니, 남편이 언제 들어온다고 하던가요? 오늘 세차 좀 부탁했는데 까먹고 또 등산하러 가버린 건 아닌지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지. 며느리가 제정신을 놓아버렸구나 싶었어. 그 후에도 며느리는 종종 제정신이 돌아오긴 했지만 완전히 정신줄을 놓아버렸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했던 것은 형님이 저희 남편을 아주버님으로 착각하는 것이었다고 했어요. 정신을 놓아버린 형님은 어느 날부터 저희 남편을 보더니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었어요. 여보, 언제 왔어? 친구들 만나러 간다더니 이제야 온 거야? 내가 정말 오래 기다렸잖아. 맛있는 거 해뒀으니까 밥부터 먹자. 그러면서 형님은 남편에게 애정 표현에 스킨십을 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남편이 놀라 밀어냈더니 형님은 상처를 받아 눈물을 흘렸다고 했죠. 그러면서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하더니 지쳐 쓰러져 말 그대로 기절을 할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고 했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자 시부모님이든 남편이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죠. 시부모님은 첫째 아들 대신 형님을 보살펴야 한다는 생각에
어렵게 우울증을 극복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신줄을 놓은 형님이 남편을 아주버님으로 착각하지 않게 할 방법이 없었죠. 남편만 보면 아주버님으로 착각하다가 상처를 받은 듯 기절할 때까지 우는 형님을 보면서 시부모님과 남편은 형님과 남편이 떨어져 사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고향을 떠나왔고 지금 사는 곳으로 왔던 것이었죠. 미안해, 아들. 엄마 아빠도 정말 너무 힘들지만 지금은 네가 이해를 해주렴. 첫째가 죽은 건 정말 슬픈 일이지만 이 일로 상처받아 제대로 살지도 못하게 된 첫째 며느리에게 사죄를 해야 할 것 같다. 우리 집 일로 자신의 삶마저 잃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며느리를 돌보며 사죄를 할게. 아니, 너를 보면 며느리가 상태가 더 안 좋아지니 너는 멀리 가서 살아라. 우리 생각하지 말고 괜찮아. 미안해 할 거 없어. 그렇게 남편은 멀리 이사를 왔고 가족이 있어도 찾아갈 수 없이 혼자 외롭다가 저를 만났어요. 저를 만나 결혼을 결심한 뒤 시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렸지만 시골에서 형님을 돌보던 시부모님의 의견은 확고했어요. 절대로 우리를 만나러 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첫째 며느리를 돌보고 있는 거나 첫째 며느리가 정신을 놓았다는 것을 알려서는 안 돼. 둘째 며느리까지 이 사정을 알고 신경 쓰게 해서는 안 돼.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되니까 이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리고 첫째 며느리가 어차피 너만 보면 상태가 나빠지니까 만나서는 더더욱 안 되고.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했어요. 남편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시부모님은 며느리를 책임지기 위해 아들까지도 안 보고 살기로 결심하셨던 것이었어요. 그게 아주버님의 죽음으로 병을 얻은 며느리를 위한 일이라면서 말이죠. 사실 내 악몽은 당신이 이 모든 일을 알아내는 것이었어. 우리 가족이 지나온 끔찍한 시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도 두려웠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었지만 쉽지가 않았어. 우리 가족에게는 그만큼 정말 큰 상처였거든. 그리고 나를 형으로 착각하는 형수님에 대해 알게 되는 것도 두려웠어. 또 당신이 알고 나면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 이 모든 것을 함께 감당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건 너무 미안한 일이었거든. 그래서 그동안 그 정도로 이상해 보이도록 숨길 수밖에 없었어. 일방적인 태도여서 미안해. 하지만 가능하다면 당신에게 용서를 빌 테니 그간의 일들을 이해해주면 좋겠어. 저는 제가 시부모님을 만나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때 남편의 악몽이 끝났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남편의 악몽은 시부모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제가 알아채는 것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부모님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악몽이 그친 것이었죠. 남편이 오랜 시간 악몽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감내했던 이유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어느새 한쪽 손은 남편이, 다른 손은 시부모님이 쥐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간 모질게 대한 미안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를 하셨어요. 내 아들 받아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나눠 갖자고 하겠어. 어떻게 그래. 독하고 모진 말을 다 하고 마음에 없는 소리였어도 정말로 미안했다. 상처를 줘서 미안해. 우리 집안 며느리한테 나는 죄인이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연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자 저도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과 남편의 손이 마주잡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깊고 슬픈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도 저는 괜찮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남편을 저에게 주셨으니까요.
형님에 대한 짐을 나눠 가져도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저를 걱정해 이렇게까지 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에게 모진 말을 하셨다고 했지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머님은 더 많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또 손주들이 한참 예쁠 때 한 번도 못 보고 사셨잖아요. 이제부터는 한 가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세 가족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는 손주가 정말 만나고 싶었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눈물을 닦으면서 다음에 다 같이 만날 약속을 하면서 다시 웃었어요. 다음에 만날 때는 우리 아이들까지 3대가 모두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자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처음 만나는 형님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속으로 말을 건넸어요. 이 오랜 시간 죄인처럼 산 시댁 식구들과 남편을 부디 용서해 주세요.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도리를 다 하려고 애를 많이 쓴 분들이니까요. 이제 마음 편히 떠나시길 바랄게요. 천국에서 아주버님을 만나 여기에서보다 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형님의 장례식을 마무리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시부모님을 다시 만나뵐 약속을 하고 올라왔죠. 처음으로 시부모님과 제대로 된 만남을 갖게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뜰 정도였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형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물어봤는데 형님은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홀로 혈혈단신 살아오셨던 분이었다고 했어요. 홀로 살면서 아주버님을 만났고 따뜻한 아주버님을 통해 가족애를 느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임신까지 하신 상태로 아주버님이 세상을 떠나자 내 가족은 이제 하나도 없다는 심리적인 이유로 정신줄을 놓으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충격으로 유산까지 하면서 더 완전히 무너지신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었어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런 형님이 하늘에선 정말 아주버님과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요즘은 남편도 저도 시부모님도 서로 못해준 거 챙기느라 아주 바빠요. 아픔을 나눠 갖는 것처럼 가족이 끈끈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뒤늦게 아이들도 시부모님을 만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갖게 되었어요. 이젠 어떤 일이든 다 같이 겪고 아프고 극복해 보려고요. 특히 저는 하늘로 간 형님의 몫까지 2배로 잘해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게 그동안 저를 위해 무거운 짐을 짊어졌던 시부모님과 남편의 마음에 보답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알 수 없는 과거가 저를 생각했던 것이었다니 놀랄 일이었어요. 저도 그만큼 남편을 아껴주려고요. 모두 곁에 있는 가족들과 가깝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